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NH투자증권에서 환율 전망 맡고 있는 권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율 전망 3개월 만에 다시 이런 대면 세미나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뭐 환율 낮지 않죠. 거의 1,400원 근처 왔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 뷰를 공유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저희 뷰 원화 약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하반기에 계속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뭔가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 바꾸기엔 그리고 달러 지수의 어떤 하락, 달러 약세를 말하기엔 너무 산적한 변수들이 많고 그게 사실은 글로벌리 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내용 조금 더 언급을 드릴 건데 보시게 되면 사실 3페이지가 조금 더 명확한 구도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달러 약세 보려면요. 미국이 빨리 많이 망가져야 되죠. 아니면 나머지 지역이 빨리 올라오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상반기에도 그랬지만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쉽진 않아 보여요.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 연초에 생각해보면 3월에 뭐 7번 할 거야. 올해 연간 7번 할 거야 라는 기대까지 있었지만 다 되돌리고 9월이야 12월이야. 야 이러다가 한 번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죠. 첫 번째 그림입니다. 위쪽 그림 보시면 결국 미독 금리차, 미일 금리차가 유의미하게 축소되어야지 달러 지수가 하락 압력을 받겠죠. 근데 지금 금리차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향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달러 지수가 뒷받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금리차가 달러를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죠. 회색 음영 구간이 그렇습니다. 그땐 과연 뭐가 있었냐? 왜 금리차가 달러를 설명 못하냐? 그 아래쪽에 제가 중국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중국이라는 세력이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쭉쭉 올라와 주면 달러는 약세로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과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지금 제 역할을 못하죠. 금리 계속 밑으로 가고요.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 우리 괄호치고 달러에 대적할 만한 지역이나 국가 계속 그걸 찾는 거죠. 저는 약달러를 보려면. 근데 아직은 분위기 반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의 큰 구도를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내용 말씀드릴 건데 4페이지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달러 지수의 하락폭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원달러가 과연 1,100원대, 1,200원대 갈 수 있을까?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건 결국 4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구도가 바뀐 거죠. 미국과 나머지라는 게 있을 때 나머지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있어야 사실 달러는 약세로 가는데 그림 보시면 올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지금 점선으로 찍어놨죠. IMF 전망입니다. 제가 막 찍어놓은 건 아니고요. 결국은 미국이 둔화되지만 그 방향성과 그 모멘텀이 나머지 지역보다 낫다, 더 좋다라는 그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달러 강세 의견을 연간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DXY, 시장에서 보시는 달러 지수가 많이 내려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큰 틀에는 중국, 유럽, 일본, 나머지 지역이 어려운 게 제일 크죠. 절대적으로도 미국이 좋습니다만 상대적으로도 나머지가 부진하면 달러는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뒤에서 자세하게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페이지 보시면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다들 연준 보실 겁니다. 페드가 얼마나 인하해 줄 거야. 9월 가능성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문제는 미국도 어쨌거나 물가의 둔화라는 방향성은 맞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어디 있죠? 가운데에 있죠. 미국보다 더 둔화되는 데가 많아요. 유럽 쪽이 대표적이고요. 우리 3월에 5월에 스위스가 기준금리 인하합니다. 5월에 스웨덴이 금리 인하했고요. ECB가 저희가 페드보다 금리 인하를 좀 더 할 것 같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하해도 나머지가 더 인하하면 금리차 안 줄죠. 그 그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진한 범유럽. 이게 DXY가 지금 안 빠지는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면 6페이지입니다. 유럽권이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가 있겠죠. 가만히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건데 그들의 지금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역성장, 두 자릿수씩 내려오죠. 결국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경제가 안 좋아서인데 나머지는 지금 6페이지 그림 보시게 되면 그래프 끄트머리 이것 역시도 IMF 전망입니다. 미국과 나머지 지역의 경제 비중, 그 규모로 봤을 때 계속해서 미국이 유의미하게 망가지지 않는 그림이 나오고요.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석에 제가 달아놨는데 DXY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통화는 58% 차지하는 유로화죠. 독일에 58% 주고 그 다음이 일본 엔화입니다. 14%죠. 일본에 14% 줘서 가중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어려우면 달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고 상대 비교하면 아직까지 미국이 그래도 제일 나아 보인다. 그 그림은 사실 올해 내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그림 보시면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왜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이 경제 규모가 줄는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미국 지금 좋은 이유에 제조업 고용도 얘기하고 부동산 가격도 얘기하는데 이민자 유입 얘기 많이 하시죠. 지금 그 인구 유입이나 그 활력, 그 연령으로 봐도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양호한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큰 틀에서 미국이 많이 망가지려면 확인돼야 되는 지표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아직은 견조해 보입니다. 그 그림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제가 종종 언급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거를 두 가지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보시면 산업 측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민간 가계 소비 고용 이런 모멘텀은 조금 내려올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미국에서 투자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제조업 지표가 미국이 제일 낮죠. 이건 미국에서 지금 주문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따 언급드리겠지만 미국에서 GDP 기준으로 보시면 2개분기 연속 재고 소진이 됐거든요. 그럼 남는 건 뭐냐? 재고 쌓아야죠. 재고 쌓을 때 우리 리스타킹을 기대하는데 뭘 쌓느냐가 중요한데요. 그게 소비단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그렇게 미국에서 인플레 둔화가 확인된다라고 하지만 두 번째 그림 산업 측에서는 그 인플레 압력이 다시 올라갑니다. 많이 보시는 ISM 제조업 지수 안에서의 프라이스, 자재 지불 지수, 가격 모멘텀 보시면 2022년 6월 이후에 거의 최고치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된다고 하는데 이건 뭐지? 계속해서 튀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9페이지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여기서의 이제 가격 데이터는 소비단입니다. 아까 산업단, 제조업단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가게에서도 압니다. 가게 측면에서도 향후에 소득이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사실 제가 볼 때 좀 많이 튀는 거고요. 과거 대비. 그래서 아마 그런 흐름들을 볼 때 경제 주체들은 결국 기업이랑 가게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낙관하고 페드가 금리 인하하니까 낙관하고 달러 약세겠다라는 그림은 아직 제가 볼 때 좀 많이 일러 보인다. 계속해서 우린 잡아야 될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목입니다. 우리 10페이지 첫 번째 그림 봐주시면 결국 2개분기 연속 재고를 소진했다? 근데 지금 미국 경기가 침체가 아니죠. 사실 경제가 크게 한번 망가지면요. 구원투수는 순서대로 사실 좀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나라가 망했죠. 그러면 그 다음은 결국 정부일 겁니다. 정부가 돈 써줘야 되죠. 확장재정, 금리 인하해줘야 되죠. 통화 완화. 이거 했고 이제 누가 바통 넘겨받았냐? 민간단이죠. 민간에서도 사실은 산업입니다. 기업입니다. 생산하고 고용해줘야 되죠. 이거 진행됐으니까 지금 가게 쪽 견조하죠. 그 세 번째 주체는 가게예요. 가게. 가게에서 이제 하우스 쪽에서 이게 망가지면 그제서야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인하의 성격이 바뀝니다. 우리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 경기가 리세션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고용과 물가 보고 정상화됐으니까 금리 인하 조금 해줄게 이거죠. 지금 연준은 총 자산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QE가 아니라 지금 QT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소를 했지만 그 규모는 줄였지만 하반기 내내 연준의 총 자산은 줄여나가는 거라서 아마 그런 그림에서 봐주시면 지금 하반기에 당면할 우리의 연준 기준금리 인하는 08년 위기 때 보셨던 인하 혹은 코로나 때 보셨던 인하 그거랑은 아예 성격이 다릅니다. 그때는 진짜 제로금리까지 낮추고 시장에 돈 갖다 풀었죠. QE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조금 인하해주고 이것마저도 사실 몇 번 할 거야.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 계속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들의 총 자산, 유동성은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과연 이유로 달러 약세를 말할 수 있느냐?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가겠다면서 사실 두 번째 그림처럼 왜 향후 기대 인플레, 지금 인플레 말고 향후 기대 인플레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있거든요. 왜 걔네들이 쉽게 안 망가지는지, 안 내려오는지에 대한 이유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고를 소진했으니까 쌓고 향후의 가격 압력에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11페이지입니다. 제가 경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셔야 된다.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가계단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제조업 재고를 심플하게 부문별로 보여드립니다. 딱 레벨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조업 재고가 있죠. 그리고 자본재 재고는 올라가고 있고요. 마지막 그림, 소비재 재고는요. 전년 대비 YY로 추세를 보게 되면 11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조업 재고를 쌓을 때 자본재 중심으로 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무슨 얘기냐, 무슨 함의가 있느냐. 우리나라 포함한 신흥국이 사실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아이고. 제가 1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결국 재고를 쌓을 때 소비재를 쌓아야 다른 이머징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진한 파란색 선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우리나라 원화 강세 시기랑 맞물립니다. 미국이 열심히 자본재보다 소비재 쌓을 때 코로나 때 우리나라 원달러 1,080원 가죠. 16, 17년 쭉 올라가죠. 반도체 빅사이클 때죠. 워낙 강세였죠. 그 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결국 지금 자본재 중심으로 그들 안에서 공장 짓고 투자하고 혼자 좋은 겁니다. 달러 강세겠죠. 근데 반대로 제가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놨지만 저 그림이 아니라 미국이 소비재 재고를 쌓는다라고 할 때 유의미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낙수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이 나머지한테 사주고 나머지는 팔아서 좋고 경상 흑자 벌고 무역 흑자 벌고 그림이 되죠. 근데 지금 이머징은 미국 향 수출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국과 나머지 있을 때 나머지의 유의미한 경기 반등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낙수 효과 측면에서 예전 같지 않고 지금 쉽게 말하면 미국 경기 좋은 거 미국 혼자 그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투자하고 미국 제조업 사이클 돌고 하는 것들의 수혜를 우리나라 땅 안으로 못 가져옵니다. 다 뺏기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게 원화 약세의 핵심입니다. 이따 언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14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계속 미국 기준금리 인하 얘기를 하지만 발표된 정작 지표들을 보면 좋아요. 고용이 올라오고 있고 우리 6월만 하더라도 월 초에 고용 서프라이즈 났죠. 달러 강합니다. 월 중에 물가 지표가 전망치를 조금 하회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조금 소강 상태였죠. 근데 뭐 있었죠? 스위스가 금리 인하하고 BOE, 영란은행에서 또 비둘기파적인 얘기하고 계속해서 매파적인 얘기 나오니까 달러가 슬금슬금 올라가서 다시 106이죠. 쉽게 안 내려온다라는 그림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 근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아까 자본재, 공장, 투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전체적인 서비스업단이 아니라 아마 제조업 고용단에서 그게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들은 뭐 필라델피아, 캔자스시티, 뉴욕주에서 뭐 제조업 지수의 평균을 제조업 고용이 잘 따라간다라는 얘기라서 하반기에도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고용의 가파른 침체, 이에 따른 페드의 급격한 컷, 이에 따른 달러 약세, 이 시나리오는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언급드리겠지만 대선도 사실은 중요하죠. 미국 11월 대선 앞두고 발표되는 정책들은 일단 그들을 좋게 할 겁니다. 이따 언급드리고 15페이지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싸움이죠. 둔화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 얘기 드리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꼭 말씀드립니다. 왜냐? CPI라는 물가 바스켓 안에서 단일 품목으로 40% 차지하는 게 임대료 비중이 제일 커요. 지금 부동산 시장 얘기하는 거죠. 근데 스위스나 스웨덴이 금리를 인하한 건 그들은 지금 주택 가격이 두 자릿수씩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인하해줘야죠. 내수 부진 계속 안 좋아지니까. 근데 지금 미국 주택시장 양호하죠. 오히려 견조하죠. 7%대 높은 모기지 금리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안 팝니다. 근데 수요는 계속 있죠. 이민자 계속 들어오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신규 주택이 지어지는 거고 새 집이 지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왜 빠집니까? 수요가 견조한데. 보시는 것처럼 매매 가격, 임대 가격 열심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결국은 CPI 자체의 하방 압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향성은 둔하지만 그 레벨이 여전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수요가 있는데 얼마나 둔화가 될 거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뚝뚝 부러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의 성격이 바뀔 겁니다. 정상화 차원의 금리 인하 혹은 보험용 차원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진짜 소위 말하는 리세션 컷이 나와줘야 달러는 바뀔 수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연준조차도 틀립니다. 연준조차도 사실 작년에 보시면 12월 기준으로 올해 3번 금리 인하한다고 했어요. 3번은 인하한다고 했는데 지금 세잖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틀렸고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각보다 고용이 너무 견조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고용의 뒷받침 연준이 예측하지 못한 거엔 이민자 유입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연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격을 지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달러는 많이 안 빠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대선 얘기가 나오는데요. 심플하게 일단 16페이지 첫 번째 그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선 자체가 사실 그때그때 정부 따라 정책 따라 성향이 바뀌는데 우리가 어쨌거나 1980년 이후에 대선이 치러졌던 그 해 평균 달러는 첫 번째 그림처럼 움직였다. S&P 주가는 두 번째 그림처럼 움직였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선이라는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시장은 어쨌거나 기대를 하고요. 그 이후에 소화를 하고 되돌림을 합니다. 그런 차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박빙인데 발표되는 정책이 더 중요할 겁니다. 제가 뭐 깨알같이 자료 글씨는 써놨는데 17페이지 한번 볼드체한 것 중심으로 봐주시면 제가 볼 때 지금 저의 기본 전제는 바이든 당선이긴 합니다. 워낙에 트럼프 정책들이 더 아시겠습니다만 급진적이고 과격해서 이걸 베이스 시나리오로 녹이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정책들이 결국은 둘 다 재정을 씁니다.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원래 정부가 돈 지출을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IRA하고 지금 보조금 주고 돈 쓰고 있죠. 재정 지출이 늘어난 또 하나의 이유는 금리가 높죠. 이자 비용이 늘어납니다. 싸우죠. 국방 지출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꺾이긴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계속 쓴대요. 근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트럼프 우측 봐주시면 제가 볼 때 대중관세 60% 때린다? 이거는 굉장한 글로벌 변동성이고 불확실성이죠. 정리하면 바이든 쪽에 대해서는 바이든 쪽에 대해서는 달러 강세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 달러는 더 급격하게 강세일 거고 더 변동성이 쓸 겁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세 번째 줄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줄을 봐주시면 더 많이 망가지는 그 빨리 다가오는 시점은 트럼프가 더 가능성이 높죠. 즉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건 바이든보단 트럼프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 제가 볼 때 이민자 쪽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민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쇄적인 스탠스, 다추방에 왜 들어와? 장벽 쌓아라고 하면 실제로 지금 미국 고용의 근간인 이민자 유입이 뚝 부러질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시차를 두고 사실은 이게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고용시장이 타이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리세션이 올 수 있는 거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번 사이클 쭉 보시면 침체 안 왔죠. 침체가 한번 와야 다시 한번 시작을 할 텐데 아직까지 계속 경기가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리세션 컷에 대해서 더 가능성이 당겨질 수 있는 후보는 저는 뭐 바이든보단 트럼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제가 대선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책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수입 물가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지금 뉴스 가만히 보시면 트럼프 쪽에서 다시 한번 달러 약세를 얘기합니다. 그 대중국 관세 설계하셨던 분이 다시 한번 우리 트럼프 되면 약달러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심플하게 그렇죠. 18년, 19년 열심히 환율 전쟁하고 약달러 만들겠다고 했지만 18년, 19년 연간으로 강달러 나옵니다. 왜냐? 발표하는 정책이 계속 남들 때리는 정책은 환율은 상대 가치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달러 할 거야 라고 해도 그 정책들이 계속 얘네를 망가뜨리는 작업이고 다른 나라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변동성이고 불확실성이죠. 미국 우위엔 그림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약달러를 한다고 치면 18페이지 그림입니다. 수입 물가가 지금 위험하거든요. 제가 볼 땐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유가가 지금 슬금슬금 올라서 결국 80불 가까이 왔죠. 넘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달러가 약세면 미국 수입 물가 또 올라가죠. 그러면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는 거고 다 연준 쳐다보고 지금 몇 번이나 해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들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지연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대선 전에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건 더 어렵습니다. 대선 이후의 그림일 것 같고 아마 이런 수입 물가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용감하게 약달러를 만드는 그런 대선 전의 그림은 쉽지 않다. 이걸 받아줄 상대국도 없을 뿐더러 이런 메커니즘으로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글로벌 경제랑 달러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19페이지. 사실은 그래서 결론이죠. 우리 원달러 환율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또 나왔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확인하셨고요. 국민연금이랑 외환당국이 이제 외환 수합 맺었죠. 국민연금은 정말 해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막대한 환율, 그 수요를 현물한 시장에서 달러 사지 말고 우리한테 꼭 한 게 외환 수합이죠. 그 금액을 늘려줬습니다.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까지 늘렸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거 환율 꺾을 수 있냐라는 거죠. 19페이지 보시면
이게 사실 하루 이틀짜리 뉴스는 아니죠. 2022년 9월에 처음 거래 나왔고요. 23년 4월에도 그 한도 100억에서 350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또 1년 연장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도 또 올린 거거든요. 원달러 못 꺾습니다. 이거는 속도에 대한 제어 조치인 거지 갑자기 환율이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국의 어떤 개입 의지고 열심히 이제 환율을 방어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고, 사실 우리나라 해외 투자를 연금만 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연금 비중이 높긴 합니다. 국민연금은 해지를 안 하고 심지어 해외 주식, 해외 채권을 투자하는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개인들도 많이 하고 민간, 기업, 보험사 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외환 수합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방향성 전환 제로는 아니다. 다만 이번에도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환율 안정 의지 다시 확인했죠. 이런 것들이 환율을 바뀌게 하긴 어렵습니다. 방향성 전환 제로들은 아닙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가만히 보면 레벨이 굉장히 높죠. 근데 거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기술적인 측면, 레벨 부담, 당국의 개입 경계감 이런 것들 말고는 하락 재료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굵직한 힘이 따로 있는데 강달러, 약위안, 그리고 최근엔 고유가까지 이런 것들에서 원달러가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21페이지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야 원달러 뭐랑 제일 잘 맞아 라고 할 때 두 번째 제가 그림 가져왔어요. 일단 지금 당장은 위안화입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지금 7개월 내 최저치죠. 우리나라 원달러 1,400원 할 때보다 지금 위안화가 더 약합니다. 연동이 제일 세죠, 우리나라 원화는. 그래서 그거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른 나라 통화랑 그렇게 연동이 되진 않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아니죠. 우린 비교 대상이 결국은 위안화 블록 통화로 묶이죠. 대만 달러랑 같이 해서. 그래서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결국 위안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달러예요. 그러니까 달러랑 위안화가 가만히 있고, 즉 달러가 약해지지 않고 위안화가 세지지 않는 한 저는 원화 약세 전망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중간에 있지만 금리차가 여기 있어요. 금리차. 한국은행 이따가 금통위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로도 8월에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죠. 아니 어쩌면 우리나라가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 BOK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리 유동성이 우리나라 신흥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한 거에 따른 영향이 미국 같지 않고 일본 같지 않고 유럽 같지 않습니다. 즉 신흥국이란 얘기고, 결국 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중간에 보시면 금리차랑 이렇게 연동이 좀 덜한가. 사실 지금 엔화 보시면 미일 금리차 연동, 유로화 보시면 미독 금리차 연동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머징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만큼 금리차의 연동이 세지 않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위안화랑 달러 따라간다. 제가 볼 때 이게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언급을 길게 드렸고요. 22페이지죠. 여기에 이제 최근에 하나 더해진 이슈가 유가입니다. 유가. 슬금슬금 원달러가 올라왔어요. 월 중에 미국 CPI가 전망치를 살짝 하회했죠. 그러면서 달러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입니다. 그때 가만히 보시면 원달러 계속 올라가거든요. 위안화랑 연동이 딱 되고요. 그리고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제가 볼 때 전체 수입 물가 대비해서 에너지 수입 물가 올라오는 속도가 거의 러우 전쟁 때만큼이나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자원 수입국인 한국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원화가 혼자 약세인 게 아니죠. 일본 엔화 약세, 중국 위안화 약세, 즉 비미국 통화 다 약세입니다. 두 번째 이슈랑도 결이 같죠. 자원 수입국, 유럽, 일본도 유가 올라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물론 유가가 지금 당장 급격하게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차를 두고 수입 물가 올라가는 건 우리나라 펀더멘털의 부담이죠. 그 얘기 제가 드리고, 그래서 한국은행은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우리 23페이지 두 번째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판단은 사실 좀 심플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 올립니다. 왜? 우리나라 내수가 정말 좋을까요? 우리나라 경기 판단 좋아진 건 까놓고 보면 사실은 수출 반등의 이유가 있고요. 내수 쪽은 계속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지 않습니다. 경제가 별로 좋지 않죠. 근데 두 번째 그림, 정확히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줄었다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 기대 같이 줄어버립니다. 근데 미국은 경기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머징이라서 다른 거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못하면 뭐 워낙 강세 가는 거 아니야라는 논리가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금리 인하 예상폭이 많이 줄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8월에 기준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달라지죠. 사실 경기를 보면 금리 인하하면 안 되죠. 근데 왜 금리를 인하하냐? 환율을 보면 금리 인하하면 안 되죠. 근데 결국 경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선진국과 한국의 메커니즘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럼 제가 여기서 과거랑 달라진 거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보는 이유 결국 24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금리 차죠. 우리 뉴스로 맨날 들으시는 얘기. 지금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최대니까 금리 인하하면 더 원화 약세, 더 자금 이탈, 또 원화 약세, 코스피 급락, 이런 시나리오를 딱 떠올려 보실 수 있죠. 다만 우리가 과거랑 달라진 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사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할 때는 늘 역전이 됐죠. 그리고 역전 시기마다 두 번째 그림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늘 코스피랑 원달러는 방향이 같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면 원화가 강했고요. 코스피가 하락하면 원화는 약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맞나요? 우리 지금 6월에 외국인들 코스피 쫙 사죠.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원화는 또 약세란 말이에요. 그게 안 맞는 사이클이 이번에 처음 등장합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데 코스피 원래 강세 아닙니까? 원화 강세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주는 영향력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사도 우리가 이제 해외 걸 더 많이 사고 그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일방향 수급은 약간 방향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힘이 떨어졌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5페이지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워낙 강세에 대한 변수들 있죠.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무역 수지, 반도체 경기, 수출 올라오죠. 근데 워낙 약세죠. 두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 온, 위험 자산 선호입니다. 빅스 계속 내려가죠. 근데 워낙 약세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랑 다 안 맞냐? 계속 제가 안 맞는 것만 보여드리죠. 그럼 뭐랑 맞냐? 뭘 봐야 되냐? 그 얘기 드릴게요. 26페이지, 무역 수지랑도 안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6페이지도 보시면 제가 큰 차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경상수급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이머징이니까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달러를 벌어야 되죠. 그걸 우리는 경상수지라고 지칭해 왔습니다. 경상수지에 대한 비율이 어디까지 둔화가 됐냐? 우리 지금 작년 기준으로 GDP의 2.1%까지 떨어졌어요. 2.1%. 이제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2% 하는 나라입니다. 17년, 18년 그때 고점 대비해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면 GDP 대비 7%, 8%까지는 했었거든요. 경상수지가 많이 둔화가 된 게 제일 중요하죠. 심플하게 돈을 많이 못 버니까 환율 레벨에 반영이 돼야 되죠. 그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걸 좀 쪼개보면 26페이지 그림이 나옵니다. 원래 경상수지를 상반기, 하반기 쪼개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상황이 좀 더 괜찮아요. 우리 4월에 외국인 배당금 역순금 수요 있다고 하죠. 본원 소득 수지 쭉 떨어지죠. 이자 줘야 되니까, 배당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4월에 경상 적자 나왔어요. 상반기. 근데 하반기에는 미국 소비 시즌 반영해서 무역 수지가 올라가는 계절성을 보입니다. 좀 나아요, 경상 수급이. 그럼 이걸로만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 원달러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더 아래쪽이어야 되죠. 원화가 강세여야 되죠. 근데 최근 3년 동안 상반기보다 하반기 원달러 레벨이 더 높습니다. 새로운 계절성,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상수지가 더 이상 환율을 설명하는 메인 변수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뭘 봐야 되냐? 제가 지금까지 안 맞는 거 말씀드렸는데 27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27페이지를 봐주시면 우리나라 제가 기계수주, 설비투자 이런 통계청 데이터를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막 대외 얘기, 달러, 위안화 얘기 이런 거 드렸는데 진짜 오랜만에 우리나라 자료 보자 이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설비 투자는 지금 역성장입니다. 그 설비 투자에 선행하는 기계 수주라는 게 있는데 결국 이게 우리나라 자본재 수주인 거죠. 아까 미국 보셨던 것처럼. 근데 27페이지 한번 큰 차트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이때 우리나라 원달러 1,080원 가잖아요. 이때 반도체 빅사이클이었잖아요. 쭉쭉쭉 모아 강세랑 겹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가 뭐 좋아? 미국 경제가 좋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해? 이런 거에 대한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왜? 다 뺏기니까. 밖으로 뺏기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현대차 법인 열심히 차를 팔아요. 열심히 팔고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유동성은 아까 말씀드린 경상수지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나라 투자 증가율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개별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했지만 이 먹거리, 이 수혜, 그 투자로 하여금 생산되는 그 일자리와 고용들,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은 다 지금 미국에 뺏기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투자의 절반이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북미향입니다.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굵직한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원달러가 요 정도 무역 수지 조금 올라오는 걸로 갑자기 방향성을 확 혼자 틀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달러가 강하죠. 왜냐? 미국은 저렇게 다른 나라한테 투자를 땡기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진짜 신흥국이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다 자기네한테 오는 거죠. 일본도 오고요. 독일도 오고 영국도 오고 그리고 한국도 오는 거죠. 달러가 유동성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쏠리는 그림이라면 달러가 풀려야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약세겠죠. 근데 달러가 풀리지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정치 경제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표를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 사실 정치가 빠질 수가 없죠.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보조금 줄 테니까 다 우리나라 들어와. 너네 왜 수입해? 우리 거 써. 핵심 부품에 대한 자국산 부품 비율을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런 그림이면 그리고 지금 올해 11월에 대선이면 이런 그림들은 뭐 빨리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9페이지고요. 29페이지 보시면 결국 순환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상수급 보셔야죠. 달러 공급이 줄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벌어들이는 달러 레벨은 줄었고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결국 이겁니다. 원달러가 지금 오버슈팅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이 정도의 펀더멘털인데 가격이 쩍이 있다라고 하면 오버슈팅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돈 못 버는 만큼 통화가치 약세인 거잖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과연 원달러의 오버슈팅이다? 레벨이 너무 높으니까 내려갈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있고요. 경상수급에서 달러가 못 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본시장에서 달러 땡겨오면 되죠. 근데 두 번째, 30페이지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게 자본시장에서는 달러가 계속 나간다라는 생각을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계속 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증권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들고 있는 해외 주식 채권의 70%가 그냥 미국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뭔 얘기냐? 만약에 내일 원달러 환율 종가가 1,300원, 1,250원이다. 엔비디아 주식 한 주를 사려고 해도 환전이 필요하죠. 그 얘기입니다. 현물화 시장에서 달러가 계속 지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싸지면 사고, 싸지면 사고. 그 그림이에요. 그 사는 주체가 너무 다양한 거죠, 이제. 옛날엔 국민연금이었다면 지금은 개인, 기업, 연금, 보험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미국 익스포저가 높다라는 거 중요하게 언급드렸고 31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차트는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31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지금 자본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경상수지가 아니라 이제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얘기하는 겁니다. FDI 투자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느냐. 그게 결국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외 자산이죠. 2023년 기준으로 GDP의 46%까지 올라왔죠. 10년도 채 안 돼서 순채권국 14년에 딱 돼가지고 6%밖에 안 되죠. 10년도 채 안 돼서 GDP의 4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IMF 같은 사태가 안 난다는 거죠. 90년대에는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밑으로 가 있었으니까 비진입 각도라는 거죠. 지금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대외 자산이 많아요. 대외 신임도가 좋아졌어요. 그거랑은 별개로 결국 환율의 단계가 들어올려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 32페이지 첫 번째 문구입니다. 넘겨보시면 이게 순대외 자산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해외 주식을 운용하는 거에 있어서 계속 환율의 밴드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4월에 원달러 환율 1,400원인데 우리나라 하는 총재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나라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많은데 서학개미가 많으면 해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형배환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십니다. 그 발언 이후에 장중 원달러가 쭉 올라가죠.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우리나라 해외 주식을 이만큼 늘려봤지만 제가 볼 때 다른 선진국이랑 비교하면 더 업사이드가 있어 보이고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 기계수주, 우리나라 설비 투자를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성장 비율, 중립금리, 잠재 성장률, 그리고 이동주 이런 얘기라면 먹거리가 안에서 없으면 해외 투자를 해야 하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채권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계속해서 비중이 좀 높아질 룸이 더 있어 보인다. 어쨌거나 해외 투자 기조는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라서 그렇다. 그 얘기 중요하게 드렸습니다. 33페이지. 제가 중요하게 언급드릴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번에 환해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 해지를 안 하고 해외 투자하는 게 더 많아진 거죠.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우리 수주업체들 있죠. 중공업체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 수주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뉴스로 많이 보시죠. 삼성중공업이 몇 척 수주했고 얼마 벌었고. 예전에 첫 번째 그림 2000년대 중반 보시면 수주 급증하고 요거 중공업체 입장에선 다 현물화 시장에 내놨어야 되죠. 얼른 벌어들인 달러가 약세로 갈 것 같으니까 빨리 내놓고 워낙 강세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바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그림 환해지에 대한 프락시로 단기 매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데 복잡하지만 수주 쫙 해가지고 이걸 환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선물한 매도를 하게 되고 외운 지점에서는 얼른 본점으로 하여금 달러를 꺼와야 되니까 1년 미만의 단기 매체가 쭉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해지를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두 번째 그림 보시면 해지 안 하죠. 이건 사실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요. 해외 상황도 마찬가지죠. 원화가 강세로 갈 것 같아야지 해지를 하는데 지금 중공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시장에 내놔야 될 필요성이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수주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게 사실은 뉴스에 늘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삼성중공업이 뭘 했다? 잠재적 원화 강세 재료다라고 늘 뉴스에 등장합니다. 지금 3년째, 2년째 잠재적인 거죠. 이게 나오면 원달러 환율 내려갈 수 있죠. 다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중요하게 언급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34페이지입니다. 얼른 중공업체가 돈 벌어서 환율 지금 환해지를 했을 때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미국이 바깥으로 달러 쭉쭉쭉 풀면서 달러가 약세로 갔대.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이때 우리나라 원달러 900원 가던 시절이죠. 이때랑 방향성이 아예 달라진 점이 지금 중요한 거죠. 미국이 달러가 강세로 갈 것 같고 유의미하게 원화가 강세로 갈 것 같지 않으니까 사실은 환해지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떨어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해지를 안 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말 그대로 10원이라도 20원이라도 싸게 사야 되죠. 해외 주식 1,350원에서 사는 것보다 1,300원에서 사야 되죠. 레벨 배팅입니다. 들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드렸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유로화랑 엔화, 위안화 중요한 차트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35페이지 보시면 사실은 달러가 약세로 되려면 일단 제가 DXY 비중 말씀드렸지만 유로화가 강세로 돼야 된다. 유로화가 강세로 돼야 되는데 35페이지 유럽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림 보시면 일본 엔화는 약한데 일본 주식 셌죠. 유럽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럽 주식이 괜찮았고요. 근데 유로화 약했죠.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같이 약한데 코스피 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과 환율과의 상관계수가 좀 깨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힘이 있겠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해외 투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 레벨이 바뀐 거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지금 유럽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36페이지 우리나라랑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보시면 단어들은 어렵습니다.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수지. 근데 중요한 건 그래프 끄트머리 보시면 이제 수지가 나가죠. 예전엔 벌었어요. 근데 지금 영선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주도하는 게 누구냐? 진한 파란색 선, 직접 투자 수지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주식으로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투자 조금 들어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자단에서 FDI가 나간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우리나라 언급드린 거랑 똑같죠. 그 수급 상황이 지금 일본도, 유럽도, 한국도 똑같습니다. 이거 어디에 투자하냐? 어디냐? 미국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지금 글로벌리 비미국 통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서 제가 볼 땐 다 같은 메커니즘인 것 같습니다. 매크로가 각자의 상황이 처한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주도하는 정치, 경제 힘이 다른 나라 통화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본 얘기 바로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고요.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참 어렵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버렸는데 달러에는 지금 37년의 최저치 160까지 와 있죠. 이게 사실 보시면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긴축을 하다 말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용감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반응들 쭉 그 기조를 보시면 굉장히
하다가 말고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달러엔 환율이 155에서도 우에다 그 총재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직까지 우리는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필요해. 현 수준의 국채 매입을 유지할게. 여기는 QE를 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 연준은 QT를 한다는 말씀 드렸죠. 자산 줄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아니라 그 나라 유동성, 그 총 자산만 보면 오히려 국채를 사는 데는 지금 일본이에요. 제대로 이걸 테이퍼링하고 안 사고 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쪽이 지금 일본이고 결국 지금 심플하게 달러엔 환율이 코로나 전에는 그냥 100이었죠. 지금은 160입니다. 반토막도 더 부러진 거죠. 이게 제가 어디까지 보냐. 제가 이따가 뭐 숫자도 있지만 연평균으로 뭐 150엔대 초반까지는 봅니다. 지금 어쨌거나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했고 연준이 조금 금리 인하를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벌어진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내려온 게 150대 초반이라고 하면 뭐 달러엔 기준으로 강세는 강세지만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 엔화의 어떤 흐름의 전환인가.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다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2페이지고요. 사실 깜짝 시장을 놀라게 했을 때는 2022년 12월이에요. 그때 YCC 밴드라는 거를 0.5 가까이 올리면서 여기 진짜 긴축하는 거 아니야? 그때 일본이 해외 채권 순매수 쭉 둔화되고 실제로 엔화가 강세로 갔던 시절이 있는데 1년 반 만에 지금 지표 변한 거 보시면 일본에서 지금 민간 소비가 분기로 역성장, 4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긴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 사실 이번 6월 금정위에서도 BOJ는 테이퍼링 규모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상의해볼게, 논의해볼게. 제대로 긴축 시그널을 안 주는 그런 상황인데 미일 그 모멘텀을 보셔야죠, 엔화는. 미국은 센데 일본은 긴축에서 계속 완화적이다. 그래서 저는 달러엔 환율이 유의미하게 예전처럼 110, 120 가긴 어려운 환경, 우리나라처럼 환율의 레벨이 바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안화인데요. 45페이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위안화가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7.3 거의 턱끝까지 찼습니다. 7.3이라는 레벨은요. 우리나라 원달러 2022년 10월에 1,440원 했을 때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와 원달러도 1,400원, 달러 위안도 7.3, 달러 엔 환율도 160. 진짜 거의 턱끝에 찬 느낌이 있어요. 레벨들이. 근데 보시면 그래서 위안화 중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중국 이번에 5월 수출 잘 나왔어요. 무역 수지 버나? 위안화 강세인가? 그런 그림으로 말씀드리지 않죠, 저희가. 아세안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아져서 지금 베트남에 두 자릿수씩 수출을 하고 있는 데가 중국인데 그래서 아세안으로 판 뒤집을 수 있느냐 이거죠.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결국은 미국 빼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고 아세안, 베트남 포함해서 다 합쳐봐도 글로벌 GDP의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이 세니까 중국이 야 위안화 블록 통화라고 해서 뭐 남미 공동 통화 도입하자 아니면 뭐 사우디 우리 원유 결제 위안화로 하자 이런 열심히 이런저런 움직임들을 하지만 그걸로 판 뒤집을 수 있냐?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또 예전이랑 달라진 것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무역 수지 보면 원달러 환율 맞아야 되죠. 원달러 환율 강세여야 되죠. 두 번째 46페이지 그림 보시면 중국이 매크로 지표가 더 막 최악은 아니에요. 저점은 찍고 올라오는 그림인데 그래서 뭐 재고도 쌓고 있고 수주 잔고 스프레드도 올라가고 있고 예전에 보시면 위안화랑 맞았던 것들이 지금 안 맞습니다. 그럼 결국 다시 말하면 뭐냐? 여기도 변수가 바뀐 거죠. 이런 유동성이나 지표들이 바뀌는 게 올라오는 게 지금 예전처럼 위안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크고 그 안에는 우리 이제 패권 싸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 47페이지의 위안화 결론입니다. 그 큰 나라가 달러를 많이 벌어들일 때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고점은요 10%입니다. 10%. 이게 어디까지 줄였냐면 이제 1%대로 떨어졌습니다. 경상수지 많이 못 벌면 일단 달러 많이 못 버는 거니까 레벨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돈을 많이 못 벌죠. 근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 나라는 사실 투자를 받아왔던 나라인데 투자 비중 계속 떨어지죠. 돈 못 버는데 돈 안 들어오고 투자는 뭐 이제 미중은 싸우니까 다른 나라처럼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아요. 돈 못 버는데 돈 안 들어오면 달러 위안 환율 역시 레벨 바뀌어야 되겠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딱 때리면 딱 맞는 통화는 아니죠. 위안화는. 어떻게든 지켜낼 거고 그 레벨이 제가 볼 때 7.3입니다. 지금 레벨은 작년 고점 4분기
그리고 2022년 10월 우리나라 원달러 1,440원 할 때 그때의 고점이라서 여기는 뭐 고시환율도 그렇고 외화예금 지준율, 선물한 증거금 조치들이 많습니다. 데일리로 딱 아침에 발표하고 여기 안에서 2% 마이너스 2% 이렇게 움직여라고 하는 관리 변동 환율을 쓰기 때문에 가파른 위안화가 뭐 평가절하되고 뭐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런 위안화 구도 하에서라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결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때리면 맞는 통화이고 변동성이 큰 통화이고 자유변동 환율제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건 변동성,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거래 시간이 연장되죠. 당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거래 시간 연장합니다. 그리고 야 해외 기관들 다 우리나라로 들어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이유, 심플하게 우리나라 원달러 변동성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실 펀더멘털과 원달러 같이 안 움직여요. 우리나라 원달러 시초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전날 NDF 종가 보는 거죠. 사실은 당국 입장에선 9시 땡 하면 열리는 우리나라 현물한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간밤에 있는 역외 시장 보는 거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하는 그 웹도독 현상인 거죠. 그래서 당국은 우리가 이제 거래 시간 연장해주면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이 거래가 되면 역외 변동성이 실제로 그 다음날 영내에 반영되는 변동성이 줄 수는 있다. 그 청사진 하나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한번 사실 좀 시간이 지나야 되는 이슈긴 합니다. 단순히 중국의 사례로만 보면 거래 시간 연장돼서 거래량은 늘었는데 변동성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 제도의 초입이니까 한번 지켜보자.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9월에 WGBI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것도 사실은 이제 3개월, 6개월 계속 밀려서 올해 9월까지 밀렸습니다. 사실 올해 3월까지도 얘기가 됐거든요. 저는 원화 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강세를 보시는 뭐 주장들도 그런 하우스들도 계시겠죠. 그쪽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WGBI에 따른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자금 들어오는 거. 이에 따른 워낙 강세 기대. 뭐 이런 걸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심플하게 우리 지금 코스피랑 외국인 순매수 환율이랑 안 맞지 않냐. 그리고 WGBI에 먼저 편입된 중국의 사례로만 봐도 이벤트 해소 후에 오히려 자금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오히려 유입이 둔화됩니다. 물론 이벤트 전에 우리나라 채권 자금 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거를 유의미한 재료로 보진 않고 있고 실제로 편입이 다 됐다라고 해서 그 비중을 보시면 인덱스 안에 2%대입니다. 2%대. 중국이 5%거든요. 사이즈가 다르니까 당연히 비중이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건 그런 대내 재료, 우리나라 수급, 대내 금리 이런 걸로 환율이 바뀌기엔 아직까지 너무 달러가 강하고 위안화가 약하고 유가가 변동성이다. 이런 굵직한 힘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고요. 뭐 이 얘기는 48페이지 아까 이제 했던 환율 조작국 그리고 뭐 통화 약세, 달러 약세를 주장한다고 과연 그게 될까? 뭐 그 그림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 뭐 레벨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변동성 자체가 위로 튀는 그 1,400원 저희는 그 위로 보니까 1,440원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고점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왜 1,440원이냐, 50원이냐. 그 레벨은 우리가 2년 전에 다녀온 레벨입니다. 그럼 그때보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2년 전에 다시 갔다 온 고점을 가는 건 오버슈팅은 아니다. 이상하진 않다. 그 차원에서 제가 이 정도의 밴드를 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사실 뭐 대선 이후에 그 조금 내려오는 거 말씀드렸지만 고점 자체는 3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전망은 가장 최신 기준으로는 이제 5월 말이었고요. 작년 11월 냈던 연간 전망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네. 원화 약세 전망 계속하고 있고 유의미하게 뭐 상단 정도 1,450원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3분기 고점인 거 큰 틀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대선 변동성을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결국은 아까 보셨지만 그대로 달러랑 위안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사실 뭐 9월, 10월에 제일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대선 이후의 계절성 달러 S&P 뭐 쭉 미국채 보여드렸지만 그 차원에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화 정책이랑 사실 연동이 되죠. 우리나라 뭐 잠재 성장률, 적립금리 이제 얘기하면서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뭐 이런 얘기들, 성장률, 투자 뺏기는 것들 이런 얘기 놓고 봤을 때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역시도 올라가는 쪽은 아닐 겁니다.
둔화 쪽일 거고 뭐 내수 침체가 이제 연관이 되죠. 사실은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런저런 이유로 변한다 손 치더라도 저는 그 레벨이 바뀐 걸 말씀드려요. 작년 저점이 1220원입니다. 코로나 때 보셨던 저점은 1080원. 아까 중공업 수주 많이 하고 환해지한다라고 했을 때 900원 환율도 보셨죠. 요 그림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3년 전, 4년 전에 왜 우리 1080원에서 사서 1200원에 팔면 실패 없는 그런 장사였는데 여기에 50원, 150원, 150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뉴노멀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됐지만 1,300원대 환율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1, 2년 전에 이거 1,200원대 환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환율을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바뀌거나 제가 틀리려면 뭐가 바뀌려면 미국의 이제 리세션 컷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 46%입니다. 그거 다 달러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환율 사실 장기 평균 회귀가 아니라 이 우상향으로 보고 있고 1,300원대 환율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단도 하단도 계속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할 거고요. 왜냐하면 그 비율을 작년 기금운용위원회 딱 열고 워낙 환율 레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는 연금은 대놓고 해외 주식, 해외 채권에 대한 해지 비율이 0%입니다. 이건 정해져서 딱 문서로 나와요. 근데 레벨이 높으니까 전략적으로 10%의 환해지 비율을 설정해놓고 이거 올해 말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환율은 그 이제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 10%대 비율 안에서 확인할 텐데 이게 사실 10%를 다 채울지도 모르겠고 그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벨 봤을 때 연금이 너무 높다 싶으면 확인할 텐데 그들의 기조 자체는 환 오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일단 그 수요 자체는 일단 한국은행이 좀 받아주는 게 있으니까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이 돼요. 나중에 사후적으로도 몇 퍼센트 진행했는지는 안 알려줄 겁니다. 그게 지금 사실 우리 증시가 좋은 이유기도 한데 문제는 그래서 제가 볼 때 환율은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 반도체, 무역 수지, 수출 이런 거 보시려면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가 진즉 강세였어야 되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죠. 이 축에서 점점 더 이 축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축은 말씀하신 전통적인 우리나라 원화의 변수였어요. 무역 수지, 수출, 반도체 경기 이런 것들 보셔야죠. 근데 얘가 계속 안 먹습니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고 봤더니 이 금융계정, 이 투자단에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서 반도체 좋아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계속 살 수 있어요. 다만 이게 환율을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적인 수급의 힘은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있다면 있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뭘로 보냐면 아마 이번 사이클에서의 한번 붕괴,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워낙에 금리들이 다 높기 때문에 크레딧 리스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주체별로 국가별로 나눠보셔야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미국에서 가계부채 못 갚아서 부도난 게 08년이죠. 글로벌 경기 위기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였는데 저는 지금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그렇게 정부 부채가 높지만 명목으로 보면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왜냐? GDP가 받쳐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미국 쪽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계부채가 위험한 쪽은 아시는 한국 들어있죠.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 캐나다, 호주. 가계부채 쪽이 위험한 나라들이고요. 기업부채가 위험한 나라는 중국이죠. 중국은 지금 기업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거기서도 달러는 선방일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이슈가 뭐 하루 이틀짜리는 아니니까. 그리고 호주도 그렇지만 캐나다도 가계부채 못 갚아서 부도날 나라들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중국 쪽에 대한 이슈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정부는 7.3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위안화 만약에 이런 얘기도 주시죠. 중국이 그렇게 경제가 안 좋아서 위안화 그냥 뚝 부러뜨려서 수출해서 돈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중국은 큰일 나는 게 단기 외채 비중이 총 외채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이 53%. 주요 신흥국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중국입니다. 달러 위안이 그대로 튀어서 위안화가 약세면 이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든 중국이 위안화에 지금 계속 방어를 하고 개입을 하는 이유고 문제가 있으려면 저는 누가 봐 크레딧 리스크 우리 막 헝다그룹 이슈 계속 그런 거 보시죠. 일부 툭툭 기업들 위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망할 거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리스크가 있다면 그런 중국 일부 크레딧 리스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이 정도로 세미나를 마치고요. 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